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 시험 치르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제 작년에는 문제가 상당히 쉬웠는데 올해는 좀 난이도가 확 상승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어려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좀 더 약간 난이도가 있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형사소송법하고 이제 이런 쪽도 이제 같이 여러분들 같이 시험을 봤을 건데 우리 이제 형사소송법도 난이도가 작년보다는 좀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처음에 어떡하지 이랬을 건데 막상 또 채점하고 각 이제 학원에 우리 뭐 예측 시스템 이런 걸 넣어보니까 또 이제 점수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지를 알게 되셨을 겁니다. 어쨌든 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 이제 면접 준비 잘 하시길 바라겠고 설령 또 이제 좀 잘 못 보셨는데 반드시 꼭 합격을 하실 분들 다시 한번 마음 다잡으시고 내년을 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올해 하여튼 뭐 문제 보면요. 교정학개론에서는 형사정책 10개, 그다음에 이제 교정학 10개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작년에는 이제 8, 12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게 이 이전으로 이제 복귀했어요. 그래서 이제 10개 나오는 게 비중적으로 맞죠? 원래 우리 형사정책 공부할 때도 법령 꽤 많잖아.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올해 이제 법령이 다시 좀 꽤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예상외로 우리가 평상시에 뭐 치료감호법이라던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감시 막 되게 빡시게 공부했던 데 있잖아요. 그런 데는 쓱 빠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범죄소년 처우, 그리고 이제 소년법 뭐 이런 등에서 나왔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허탈하기도 했었을 건데 그리고 이제 형사 정책 쪽에서 우리 이제 조금 별로 못 보던 지문들도 좀 나왔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좀 괴로웠을 것 같고, 그다음에 교정학 쪽에서는 늘 뭐 예상대로 우리 이제 뭐 교정학 관련돼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그게 이제 몽땅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 우리들의 이론적인 것들이 꽤나 평상시에 조금 이제 어쩌다 나오던 것들이 막 등장하기도 해서 조금 혼란을 겪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우리 문제 좀 풀어보면서 전체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이제 형사정책 관련해서 이제 클라우드 올린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 이쪽 설명 옳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죠. 우리가 이제 머튼의 아노미로는 이제 동역의 도반에서 이제 5가지 이렇게 나눴는데 이 이제 클라우드 올리는 이제 4가지형으로 나누죠. 동조형, 혁신형, 공격형, 도피형 뭐 이런 식으로 나누고 또 이제 결국 답이 4번 관련된 건데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이런 식으로 나눴었죠. 자, 1번 볼게요. 합법적 수단뿐 아니라 그렇죠. 비합법적 수단. 제가 뭐라 그랬어요? 동네형. 소매치기도 할 줄 아는 그런 동네형이 있어야 이것도 따라간다고. 그래서 수단에 대해서도 차별 기회를 고려했다. 그래서 도피 하위문화, 도피적 하위문화. 주로 이제 은둔 반응이죠. 그래서 마약 소비 형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갱에서 주로 발견되고. 그다음 3번. 당연히 머튼의 아노미론 영향받았고 그다음에 동네형 만나서 기술 배우잖아요. 그래서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학습이론 영향 받은 거죠. 그래서 이런 형성을 이제 하위문화 형성을 설명하였다. 이런 식으로 됐죠. 그래서 머튼의 아노미론과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이론 이런 걸 이제 수용했다는 거죠. 그다음에 4번이 답이라고. 우리가 비행 하위문화가 이건 1번에 쉽게 맞췄을까요? 범죄적 하위문화, 갈등적, 도피적 3개인데 폭력 하위문화가 나오죠. 우리가 폭력적 하위문화, 이건 볼프강 페라쿠티 그쪽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1번은 쉬웠어요. 자, 2번 같은 경우도 어이구 답이 저요 하고 1번이 손을 들어주죠. 우리 형사정책 이제 전자감독제도 사실은 이제 이게 법을 물어봤느냐 했더니 아니야 그냥 일반론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전자감독제도 이제 전자감시제도 그 설명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 1번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없다. 아니죠. 우리 단점 중에서 한여름에 그랬잖아요. 한여름에도 긴팔 입고 긴 바지 입고 다녀야 되고 뭐 공중 목욕탕 이런 걸 못 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많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교정설 수용 인구의 과밀화 줄이는 방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대한 범죄 말고 경미 범죄자들은 빨리빨리 풀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법 통제망 이게 항상 단점이잖아. 사법 통제망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4번 대상자 위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놈이 어디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어. 위치는 확인할 수 있지만 구체적 행동은 통제할 수 없어서 이제 실효성이 없다. 이런 단점들 이런 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1번도 원래 단점이에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높다, 아주 크다. 답 1번이고. 그 다음에 3번. 역시 형사정책 관련해서 보호관찰법 법령을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 나오면 일반적 준수사항 외우면 된다 그랬잖아. 주범보신. 근데 이제 주범보신이 나오긴 나왔어. 근데 3번에서 뭐예요? 11일 이상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주거 이전이나 1개월 이상 국내 여행할 때 이제 신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맨날 비교됐던 게 전자장치 부착법하고 그다음에 성충동 약물치료일 때 7일 거기는 허가 비교됐던. 그래서 1, 2, 3번은 깔끔하게 우리가 쉽게 맞췄다. 이 4번도 쉬웠어요. 갑자기 이제 교정학으로 넘어가는데 자,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경비처우급 우리 뭐 개방, 완화, 일반, 그다음에 중경비 이런 거 틀린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옳은 건데 1번에서부터 뭐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가장 높은 게 개방처우급이죠. 틀렸고 그다음에 완화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 수준보다 높은이지 약간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가 완화경비. 그리고 이제 3번이
일반 경비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는 일반 경비 처우. 그렇죠? 통상. 3번 맞고. 4번. 1번하고 거꾸로 써놨잖아. 중경비설에 수용되어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겠죠. 그래서 답은 3번. 그래서 1, 2, 3까지는 여러분이 왜 이렇게 쉬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5번에서 이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자, 이게 형사정책 문제인데 이제 이런 거 한 문제 꼭 나오잖아요. 딱 이렇게 설명해주고 학자 찾는 거 나왔는데, 자,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문화사조는 경제제도가 다른 사회 제도들을 지배하는 제도적 힘의 불균형. 벌써 여기서 우리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론, 이게 이제 바로 떠올랐어요. 제도라고 써줬잖아. 그 다음에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문화사조와 경제제도의 지배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미국의 심각한 범죄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 우리가 한참 전에 예전에 기출이 됐었었는데, 물질적 성공만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미국 사회에서 범죄가 많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경제적인 목표, 어떤 삶의 정의라든가 올바른 일, 가치 이런 것들에다 좀 더 큰 가치를 갖게 되면 범죄가 좀 줄어들 것이다. 그랬던 메스너와 로젠펠트의 제도적 아노미 이론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제가 생각나는 게 제 카페에 몇 주 전에 글을 올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제 모의고사 말고 다른 모의고사에서 메스너 로젠펠트 제도적 아노미론 나왔는데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물어봤거든. 그래가지고 이 기출도 나왔었던 건데 공부해야죠 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맞았겠지 설마. 그래서 갑자기 딱 보는데 그 생각이 나서 누가 질문했는데 그 친구는 운이 좋네. 어쨌든 그래도 조금 공부를 했던 친구라면 이 정도는 맞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머튼 아노미론은 전혀 상관없고, 코엔과 펠스는 일상활동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매력적 타겟 이제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범죄자, 항상 범죄자는 존재하고 매력적 타겟, 그 감시의 부재 이런 거 주장했고, 코니시와 클라크도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 그래서 현대적 고전학파 사람들이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에서 요새 회복적 사법이 계속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형사사법 정책론 관련해서 나온 건데 옳지 않은 거 1번, 처벌적이지 않고 인본주의적 전략이다. 그렇죠. 처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또는 그 가족들까지 원탁 모여서 서로 용서 구하고 또 용서해주고 화해하고 어차피 이 사회에 되돌아와야 되니까, 이 사회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그 지역사회도 한번 교정하고 이런 식의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보다는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전략이다. 그리고 2번, 그렇죠. 구금위주의 형벌 정책의 대안으로 제신되어 있다. 그래서 화해하고 용서하고 또 피해 배상하고 그렇게 되면 얘를 굳이 교도소에 가두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나와서 이제 그 사회에서 다시 이제 어깨동무하고 악수하고 이렇게 지내라는 거죠. 자, 3번 이게 답인데,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랬는데, 자, 사적 잘못보다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 자, 이게 이제 틀린 지문이죠. 우리가 이제 사적 잘못, 물론 잘못에 초점을 맞추긴 하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수하고 그렇게 어깨동무하고 가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적 잘못보다는 공익에 초점을 맞춘다가 아니라 거꾸로 공익보다는 오히려 사적 잘못에 초점을 좀 맞추게 되는 게 맞습니다. 거꾸로 쓰는 거꾸로. 공익보다는 이제 우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을 한 놈은 지역사회에서 쫓아내야죠. 처벌해야죠. 교도소 가둬야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지역사회 자체도 이제 서로 이제 화해를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더 나중을 장래를 생각해서 가자는 그런 쪽이라서 공익보다는 오히려 사적 잘못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거고, 그 다음에 4번, 범죄를 개인과 국가 간의 갈등보다는, 그렇죠? 국가 대 개인이 아니라 국가 공형벌권과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개인 간의 갈등, 범죄 갈등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익보다 사적 잘못에 초점을 더 맞추게 돼요. 6번은 3번이고, 그 다음에 7번, 솔직히 이 문제는 저도 못 맞추겠어. 저의 이제 그나마 짬밥이 있으니까 제 책에 지금 이게 사형 폐지론자, 존치론자 제가 이제 한 번씩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설명한 사람하고 상관없이 답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 책에도 이제 한글로도 안 써 있고 영어로만 써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제가 존치론자, 폐지론자에서 거꾸로 써놨구나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게 생각이 나긴 나는데 이 문제를 내면 안 되지. 우리가 베카리아 리프만까지는 그래도 대충 어떻게 해볼만 해요. 리프만까지는. 그런데 루소는 누구고 캘버트는 누구야? 루소 이제 헌법 공부를 한 사람 알아요. 헌법 공부를 한 사람, 이제 사회계약론자인데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베카리아는 우리 고전학파 쪽이기 때문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형벌 개량운동, 개혁운동 했던 사람이라 사형 폐지론자죠. 그러니까 기억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렇지만 이제 루소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론자인데요. 이 양반은 우리가 일단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일부 국가에게 위임을 한 거거든.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찰 작용도 하고 세금도 걷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룰을 깨트린 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우리가 룰을 정해서 우리 자유와 권리도 어느 정도 국가에다 위탁을 했는데 이 룰을 어겼다. 아, 얘는 사형시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사형 존치론자, 사형 존치론자. 그래서 루소가 아니고 리프만, 란짜 살다나 이런 사람들은 교육형주의자들이에요. 교육형주의자. 누구나 다 교육시킬 수 있다니까? 교육해서 개선시킬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사형을 찬성하겠어요? 사형을 폐지하자 그랬어요. 폐지하자 그러죠. 교육을 통해서 개혁이 되는데. 그래서 리프만, 란짜 살다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이제 사형 폐지론자들. 캘버트는 누군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제 책에 써있긴 한데. 그래서 야 잔인하게 기억 디귿까지 찾았다 하더라도 2번 3번에서 문제를 리을이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답이 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좀 잔인한 그런 문제였어요. 틀리라고 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틀렸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틀리는 문제니까 난이도가 전혀 없어요. 찍어서 맞추는 그런 문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건 좀 안 냈으면 좋겠는데 사형 폐지론자 물어본 적도 거의 10몇 년 만에 이제 좀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오랜만에 내기도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내면 안 되지. 우리가 이제 고작 알아봐야 고전학파하고 뭡니까 근대학파 좀 비교해가지고 그 사람들 중에서 특히 누구야? 로무르조 페리 가로팔로 중에서 페리가 좀 특이했잖아요. 폐지론자, 폐지론자 그렇게 외우시겠는데 7번은 다 틀렸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운 좋게 찍어 맞춘 사람은 좋았을 것이고. 자, 8번 우리 이제 보호소년법, 보호소년처우법에서 보호장비 사용 나왔죠. 우리가 보호소년법에서는 포수, 총기, 머리, 보호대에서 총 6가지가 보호장비가 나오게 되죠. 근데 답이 좀 쉬웠어요. 옳은 거 기억. 보호장비는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사용해야 되며 보호장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해야 된다. 이건 뭐 어느 법에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장은 보호소년의 위력, 위계 나오면 틀렸고 위력은 맨날 맞죠. 위력으로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스총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되나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렇죠. 해서 이제 사전 경고가 원칙인데 우리가 이제 저기 어디입니까? 형집행법에서도 예적으로 이제 총 관련해서 이쪽도 이제 뭡니까? 우리가 보호장비 말고 보안장비 사용할 때 예외적으로 이제 사전 경고 없이 하는 경우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총이니까. 그리고 디귿에서 그쵸 자해할 우려가 클 때만 머리 보호장비, 자해 우려가 클 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소년에게 머리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 맨날 강조했잖아요. 리얼. 우리가 호송이나 이송 시에는 차 안에서 함부로 가스총 쏘거나 뭡니까 전기충격기 이런 거 사용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전자충격기. 잘못해서 빗나가면 어떻게 해요? 호송, 이송 중에 가스총 쏴가지고 운전사 맞으면 어떡하라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가스총과 전자충격기 같은 경우는 호송, 이송 시에 사용을 못하죠. 근데 이제 틀렸잖아요. 뒤에서. 세 번째 줄에 수갑, 포승, 보호대 왜 가스총이나 전자충격기를 땡땡 이 동네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사용 못하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앞면은 어쨌든 7번 빼고 6번 조금 헷갈렸고 그런 식으로 갈만했어요.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9번. 아,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었어. 에이, 이것도 좀 치사하게 냈어요. 이제 우리 소년법 관련해서 이제 소년법상 보호사건의 조사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오는데, 물론 이제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해. 이제 주체들 중에서 좀 이제 틀리게 내는 거, 대상들 틀리게 내는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조금 잔인했어요. 자, 1번 볼게요.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참고인의 신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관한테 본인, 보호자, 참고인, 신문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명할 수 있고, 이제 조사 관련한 얘기인데, 그 다음 2번에서 이제 소년분리심사원 나왔죠. 자, 소년분리심사원 나오면 무조건 보조인 선임해야 되죠. 그래서 보조인이 없을 때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맞고. 그 다음에 3번 소년부 판사는 소년부 법원 서기관, 사무관, 뭐 주사보나 보호관찰관, 사법경찰관에게 동행영장을 집행하게 할 수 있고, 통상은 이제 법원 직원들 시키는데 안 되면 보호관찰관이나 사경관리도 시킨다는 거. 4번이 답인데요. 보세요. 소년부는 조사, 심리를 할 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그 밖의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 의견, 잘 나가다 막판에 소년교도소의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된다 나왔는데, 이제 눈치껏 풀으라는 거예요. 이제 약간 잔인했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 뭐 기출에서 나왔던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데, 뭐가 좀 안 어울려요, 여러분? 정신건강의학과, 심리학자, 사회사학과, 교육자, 그 밖에 전문가, 그 다음에 소년물류 심사원까지는 좋은데 갑자기 교도소가 나오면 돼, 안 돼? 소년교도소는 얘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전력이 전제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얘가
평상시 얘는 동네에 있는 보호관찰소죠. 보호관찰소 조사 결과 의견을 고려해야 된다 해서 소년교도소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9번 쭉 보고서 야 이거를 사람들이 맞출 수 있을까? 저도 이거 뭐 자세히 뭐 강의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 근데 여러 번 이제 돌렸으니까 저야 알지만 4번에서 딱 눈에 들리더라. 눈에 보이긴 하더라고 저는. 그래도 야 이게 실제 시험장에서 똑같은 여러분 조건에서 풀었으면 저라고 찾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9번에는 4번인데 좀 치사한 문제. 자, 그 다음 10번. 역시 이제 형사정책 관련된 건데요. 비범죄화. 이거는 여러분이 틀리면 안 되죠. 옳지 않은 거 1번. 비범죄와의 예시로 혼인빙자 간음죄. 그렇죠. 혼인빙자는 간음죄가 폐지됐거든. 그 다음 2번. 옛날에 이제 간통 많이 냈는데. 2번 형사사법 절차에서 형사처벌의 범위를 당연하죠. 축소하는 거죠. 이제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것은 형사처벌하지 말자는 거잖아. 그게 비범죄화 그런 거고. 3번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차원에서 그쵸 경미범죄에 대해서 비범죄화 필요성이 주장이 되는 거죠. 중범죄는 말도 안 되고. 근데 4번에서 보시면 비범죄와 유형. 자, 뭐뭐 있어요? 우리가 사실상 비범죄와 재판상 비범죄와 입법상 비범죄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비범죄였던 범죄화는 범죄였던 행위를 법률의 폐지 변경 아니야. 법률의 폐지 변경으로 더 이상 범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이게 입법상 비범죄죠. 입법상 비범죄와 뭐 재판상 이제 비범죄화는 뭐예요? 법원에서 분명히 구성 요건도 했는데 적용 안 해. 계속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 안 해버리는 것이고 사실상 비범죄화는 우리 뭐 일반 사람들도 또 뭐 수사기관에서도 이거 수사를 안 해.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냅두는 거죠. 이런 게 사실상 비범죄화죠. 그래서 입법상은 법률의 폐지 변경이 동원되는 거. 답 4번. 요건 그래도 좀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생각하고요. 자, 11번도 야 이거 막판에 법령 특강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쫙 한번 했을 건데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뭐 잘 다루진 않았었어요. 우리가 이제 금지 물품이 뭐였냐면 안질교사 범죄 연락이거든. 안질교사 범죄 연락.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딱 다 실어놨는데 이 중에서 이제 소장이 수용자 처우에서 소지 허가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면 원래 이제 두 번째 거거든. 그래서 무인 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 연락이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데 특히나 이제 전자통신기기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 교도소 내에서도 뭔가 뭐 노트북 이런 거 함부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소장이 이제 뭔가 작업을 해서 필요하다 해서 집필하거나 뭐 이런 거 해서 필요하다 할 때 허가를 해줄 수가 있거든. 이런 생각을 했으면 이제 우리가 맞출 수가 있었을 건데 이게 제가 법령 때는 이제 조문 보면서 2항이 돼 있거든. 이게 제가 92조 형집행법 92조 2항에 가면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에 허가하는 경우 2호 물품을 지닐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법령 특강할 때 쫙 하면서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서 이거를 수업 시간에 내가 강조 안 했는데 이런 해서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 근데 이게 우리 언제 한번 기출 비슷한 게 나오지 않았었던가 싶기도 한데 찾아봤는데 아직은 없어. 11년 사이에 안 나왔었어 가지고 좀 그렇더라고요.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 형집행법 관련해 가지고 역시 이제 법령 관련한 걸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 평상시 두 문자도 있던 그런 동네잖아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독거 수용이 원칙이지만 수용자의 생명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는 홍거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홍거 수용 뭐죠? 부교사 보안이잖아. 홍거 수용이 부교사 보안, 부족. 그래서 수용 거실 부족. 그다음에 교화. 그렇죠? 건전한 사회복귀.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들은 보호, 안정 이런 거 맞고. 그 다음에 2번. 자, 우리가 구치소. 원래 이제 구치소에 미결 수용자 있었는데 미결 수용자가 교도소 가는 게 뭐가 있죠? 이때 나오는 게 무정증이잖아. 없다. 그 다음에 정원 훨씬 초과. 그 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교도소로 미결 수용자를 보내죠. 그 다음에 3번. 소년 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자, 우리가 이제 교육, 교화, 직업, 직업훈련에서 필요할 때 몇 살? 23세 되기까지. 맞죠? 계속 수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 이거 틀렸잖아요.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형 집행법 11조 구분 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용자가 우리가 계속 수용이 몇 개월까지죠? 6개월이에요. 그래서 6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공부 좀 한 사람은 기본 맞췄을 그런 문제였고요. 자, 13번. 형집행법 수용시설 내 감염병 이제 마지막이라고 우리가 감염병 하나 냈어. 제가 이제 시험하면서 그랬잖아요. 끝물이라서 한 번쯤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자, 그래서 나왔어요. 1번 소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수용자가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을 중지해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자비구매 물품 이런 거 자비구매 음식물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틀리게 내놨어. 이거를. 그래서 조금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 이제 뭐 2, 3, 4 읽으면서 답을 찾았어야죠. 2번,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렸다 의심되면 1주, 걸렸다 의심되면 1주 이상 격리 수용, 휴대폰 소독. 그리고 걸렸을 때는 즉시죠, 즉시. 격리 수용하고 철저 소독이고. 그게 이제 4번에 있잖아. 4번부터 볼게요. 소장은 수용자가 감염병에 걸린 경우 즉시 격리 수용, 그 다음에 철저 소독. 그 다음에 알려야죠. 동네에 이제 관할 보건기관에게 알리고,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무의 수감도 할 때, 무의 수감도. 이게 바로 뭐예요? 법무장관에게 보고사항이잖아. 그래서 감이 감염병이죠. 그래서 법무장관 보고. 그래서 3번. 소장은 감염병 그 밖에 감염 우려가 있는 질병 발생 확산을 방지하기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서 예방접종, 격리 수용,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이건 이제 하여가 맞는데, 문제가 이제 1번 있어요, 1번. 그러니까 전부 다 의무사항인데 음식물 공급 중지는 이제 재량. 그게 답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약간 그래도 중급 정도 문제는 됐어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었고. 14번. 진짜 옴부즈만을 낼 줄이야. 근데 이게 기본 강의 때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기본 강의. 스웨덴에서 이제 뭡니까 어떤 공적 기관 이런 데서 가재는 개편이잖아. 자기들끼리 끌어안고 뭐가 내부적 비리 이런 거 안 알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외부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옴부즈만이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이제 내부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을 다 보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청원하는 거 듣죠. 뭔가 이제 이게 잘못돼 가고 있다. 이런 이제 고발 같은 걸 들어서 이제 해결하는 그런 제도가 옴부즈만 제도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참 있다가 90몇 년도에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안 내는 건데 갑자기 이걸 내놨어? 불이 타.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재소자 권리구제 제도로서 옴부즈만. 이게 이제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도죠. 옳지 않은 거. 1번, 성공 여부는 독립성, 비당파성, 전문성에 달려있다. 그렇잖아요. 어딘가에 치우치면 안 돼. 그 다음에 2번, 옴부즈맨의, 이제 그나마 그래도 상식을 가진 우리면 좀 맞췄을 거야. 옴부즈맨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정당국이 임명을 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외부 기관에서, 외부 단체 쪽에서 이제 위임을 해서 뽑는 게 맞죠. 그래서 외부에서 뽑는 게 맞지, 임명은. 상식선에서 풀면 2번이 답이 바로 나왔을 거야. 그다음 3번, 재소자의 불평을 수리, 조사, 보고서를 작성,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 4번, 원래 정부 관리에 대한 시민의 불평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스웨덴 공무원 제도에서 유래했다. 제가 아마 기본 강의 그거 할 때 이제 옴부즈만 제도를 약간 얘기를 했었을 거야. 근데 작년인지 어쨌든 모르는데 제 대학 이제 1학년 때 우리 이제 옴부즈만 활동한 그런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했었던 그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를 갖다가 갑자기 돼서 좀 불이타적인 사람이 좀 당황했을 거야. 옴부즈맨 이런 생각이 좀 들었을 건데 상식적으로 풀면 이제 독립성 관련해서 내부에서 임명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답 고르기는 그나마 좀 괜찮았을 것이다. 다음 15번. 우리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수용자 직업훈련 대상자 선정의 제한사항. 우리 뭐예요? 15세 미만 징벌 감당 능력 곤란이잖아. 15세 미만 징벌 감당 능력 곤란. 그래서 답 1번 보니까 해당하지 않은 것에서 15세 미만 오케이 제한 사유. 2번 징벌 집행을 마친 게 어디서 우리가 징벌이긴 징벌인데 징벌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이어야죠. 징벌 집행이 끝나면 거기서 왜 제한이 됩니까? 그래서 답은 쉽게 2번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두 문자만 외웠던 사람도 힘들겠죠. 다 들어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고 이제 2번에서 징벌 집행을 마쳤다 해서 틀린 거죠. 그 다음 3번에서 교육과정을 수행할 문자 해독 능력 및 강의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능력. 그래서 아까 제가 징벌 감당 능력 곤란. 4번이 곤란이잖아요. 작업 등 직업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 그래서 15번에 답 2번이고. 자, 16번. 얘도 뭐 가볍게 좀 풀 수 있었죠. 요거 틀린 사람은 좀 문제가 있어. 우리 기출문제만 몇 번 풀었어도 그냥 하는 그런 건데. 자, 형집행법상 교도 작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소장은 수용자의 가족이 사망하면 1일간, 수용자의 가족 또는 이제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하면 2일간 작업을 면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가족, 그러니까 자신의 직계 부모하고 이제 배우자 기일일 때 일이죠. 기일일 때. 그래서 가족이나 배우자 직계 존속 사망하게 되면 2일간 작업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2일이었고요. 그다음에 2번 소장은 구류형 집행 중에 있는 자도 작업 신청하면 작업을 부과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고 그다음에 뭐 금고 구류 미결 수용자 그다음에 사용 확정자 이런 사람이 신청. 그다음 3번 소장은 수용자의 신청에 따라 집중적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한 경우에도 접견 왜 못해? 접견이라던가 이런 걸 다 제한을 하죠. 다만 이제 휴일 같은 때 이걸 다 보장해 주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4번. 소장은 완화경비 초급 수용자가 작업 기술이 탁월,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 수용자 자신 위해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이제 족보 있잖아요. 의료적 경가족, 사회적 기후, 외국어 대학 그런 것들 기억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족보에서 다 완화경비 초급까지잖아. 우리가
작업 관련해서는 족보에 없어요. 금방 얘기했던 의료적 경험 가족, 사회적 기후, 외국어 대학, 그다음에 이제 저기 이제 뭐였습니까? 외부 이제 근로 뭡니까 작업 있고 그런 건데 이 기술 관련해서는 없죠. 개인 작업 관련해서는 특별히 우리 두 문자에 족보에 안 들어가 있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와라강 및 적급이 맞는 지문이에요. 얘는 좀 잘 골랐을 거야. 17번. 우리가 이제 교도소 사회론 쪽에서 이제 슈렉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덜랜드 크래시 이 두 종류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슈렉은 이제 반사회적 정치인, 그다음에 이제 뭡니까 맨 앞에서부터 하면 친사회적 고지식인, 반사회적 정의한, 가사회적 정치인, 그다음에 뭡니까 비사회적 수용자, 비사회적 무법자지, 비사회적 무법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넷 나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덜랜드 크래시가 우리가 이제 교도소와 문화를 범죄지향적 부문화, 그다음에 수형지향적 부문화, 그다음에 합법지향적 부문화에서 범죄지향적 부문화는 누구예요? 반사회적 정의한, 그다음에 우리가 수형지향적 부문화에서는 누구? 가사회적 정치인. 그리고 이제 합법지향적 부문화가 아까 얘기했던 친사회적 고지식인 이렇게 연결되는 거. 그것만 이제 알고 있으면 되잖아. 그래서 그거 나온 거예요. 자, 옳은 거 1번.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 문화를 구분했다. 그래서 2번. 범죄 지향적 하위 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교도소에서 지휘학 마냐? 그런 거 관심 없어. 교도소 내에서 완장 차는 거 관심 있는 애들이 가사회적 정치인이라니까요. 그래서 수형 지향적 부문화겠죠. 그 다음 3번. 수형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모범적으로 수용생활하면 아니야. 이게 합법지향적 하위문화고. 그다음 4번이 답이죠. 합법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역할 중 정의안에 가깝고 그래서 이제 정의안, 반사회적 정의안. 그다음에 교도관보다 재소자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가급적 교정시설의 규율에 따른다. 이렇게 이제 갖고 있죠. 그래서 수용자의 역할 중에서 이제 정의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더라고. 확실하게 이제 저기 뭡니까 답이 지금 그치 1번이 지금 맞지? 1번이 맞고 4번에서 정의안이 틀렸죠. 합법지향적 하위문화를 수용하는 수용자들은 수용자의 역할 중 합법지향적이 누구니까요? 친사회적 고지식이니까 그래서 정의안에 가깝고 해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1번에서 너무 쉽게 답이 수용자들이 지향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하위문화를 구분했다. 그렇습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어쨌든 2번, 3번, 4번 이게 슈렉이랑 하여튼 그 서덜랜드 크래시 연결되는 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번에서 우리 수용자 처우 법률상 가석방 심사위원회 법령 문제인데 옳지 않은 거 오랜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나왔어. 근데 이것도 뭐 여러분들이 문제 많이 풀었고 답도 결국 예전에 기출 자주 되던 거 강조했던 데가 된 거예요. 1번 보시면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두죠. 그렇죠?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자, 그리고 이제 당연히 법무부 장관 산하니까 중앙이잖아요. 위원은 몇 명? 5명 이상 9명이야.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가 돼야 돼? 위원장이 법무부 차관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돼 있잖아요. 2번에서. 그다음에 항상 5일이죠. 5일. 그래서 먼저 이제 교도소장이 이제 적격 신청할 때 이제 우리 뭡니까? 먼저 이제 교도관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오케이 해서 얘를 갖다 올리죠. 5일 이내 올리면 이제 여기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도 의결해서 5일 이내 법무장관에게 이제 5일 이렇게 가잖아.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였으면 5일 이내 법무장관에게 가석방 허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이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왔었잖아요. 보시면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와 관련 심의서와 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하는 5년이 경관 때부터 공개한다. 아니죠. 우리가 위원회 명단하고 심의서는 위원회 명단이나 심의서는 이제 결과 쓴 거거든. 이거는 즉시 공개하지만 회의록은 안 되잖아. 회의록은 하면서 이 위원들 중에서 누군가가 반대했을 수도 있잖아. 걔는 재범위험성이 있는 것 같은데 가석방 해주면 안 되겠어. 이런 게 알려졌었을 때 어떤 놈이 반대하는가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서 위해를 가할 수가 있겠지. 보복을.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록만큼은 가석방 결정 등을 한 후 5년 경관 때부터 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이건 뭐 기출 자주 나왔던 거라서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 다음 19번. 갑자기 또 형사정책으로 넘어갔어. 보호관찰법상 조사제도 옳지 않은 거. 올해 참 그 조사 좋아하네. 아까 소년 쪽에서도 조사 내더니 이쪽 뭐 논문 쓴 사람이 들어갔는지. 자 19번. 조사제도 옳지 않은 거 1번. 법안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아치성마 기억하시죠? 보아치성마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 조사제도 판결 전 조사제도 있는 것들이잖아. 보아치성마. 그래서 이제 보호관찰법 걸 물어본 거잖아. 법원은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에게 조사 진행 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그다음 2번 판결 전 조사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은 지체 없이를 조사하여 서면 또는 구두로
요거 근데 잘 안 물어봤던 거다, 평상시에. 근데 우리가 이제 요거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거 공부하면 이거 되게 자주 나오잖아요. 서면 또는 구술 이런 거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판결전 조사하는데 잘 생각해 봐요. 보호관찰소장이 지체 없이 법원에 가서 구술로 얘기할 수가 있을까? 다 서면이 서면. 아셨죠?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이제 평상시 공부 안 했던 분들은 이게 익숙하지 않았을 건데 뭐 공부 열심히 했어도 익숙지 않았겠구나,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서면 또는 구두인데 딱 보는 순간 저는 이제 이런 거 잘 안 가르쳤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서면 구두 이걸 갖다 틀리게 해놨고, 그다음 3번 보시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59조 형법 59조의 2하고 62조의 2가 뭔가를 좀 써주든가. 저야 이제 형법도 강의를 많이 하니까 조문 딱 보고 선고유예 집행유예라는 걸 아는데 여러분 아마 이거 잘 몰랐을 거예요. 어쨌든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을 명하게, 그러니까 형법상 보호관찰을 명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의 소재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 수장에게 피고인이라는 조사에 요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에서 이제 또 소년법 마지막 나오겠죠. 12조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에 대한 조사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 인정하면 법원의 소재지, 소년의 주거지 관할하는 보호관찰 수장에게 소년의 품행 등등 이런 것을 의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보호관찰 수장한테 이걸 요구하게 되는 건데 2번에서 형식적인 면에서 서면으로만 가능하지 구술로는 안 되는데 구두라 그래서 이걸 틀리게 해놓은 문제. 이것도 조금 풀기는 애매했을까요, 여러분이? 그래서 19번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우리 이제 분류처위원회잖아. 형집행법상 분류처. 생각해보면 이번에 위원회를 한꺼번에 2개나 냈네.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데. 하나 정도 물어보는데, 우리 이제 위원회는 무지하게 우리 대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교정학 앞에서도 위원회 일부를 한번 쫙 하고 각 위원회마다 또 이제 하고 이랬던 것들 제가 원칙도 세워드리고 그랬는데 분류처위원회는 각 교정시설별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5명 이상 7명 이하, 그리고 소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것들 임기 2년 이런 원칙적인 것들이 쭉쭉 하죠. 바로 답이 2번이었어요. 그래서 자 1번 옳지 않은 것 찾기인데 분류처위원회는 심의 의견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바로 틀렸잖아요. 분류처위원회 위원장 포함 5명 이상 9명이 아니지. 이건 중앙이잖아, 중앙. 지방은 5명 이상 7명 이하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 분류처위원회 나오면 원래는 이제 의결정족수가 맨날 답이었잖아. 근데 의결정족수는 안 물어봤어. 유일하게 위원회 중에서 제적 3분의 1 출석 과반수 이게 이제 분류처위원회인데 유일하게 이게 안 나왔어요. 오히려 이제 5명 이상 9명이라서 이거는 이제 틀게 되는데 이건 기본이죠, 기본. 3번. 기출도 많이 됐던 거고 분류처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기관의 부소장 및 과장, 지소의 경우는 7급 이상 교도관 중에서 임명을 하고 그 다음에 4번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 가덕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그 밖에 수용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교정시설에 분류처위원을 두잖아. 그러니까 5명 이상 7명 이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어쨌든 금방 풀죠. 그래서 20문제 금방 풀었는데 해설도 금방 했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들 좀 이제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실수도 하고 그런 거 해서 우리 이제 교정학 개론 이제 몇 점 정도 맞아야 되냐 했었을 때 한 70점에서 이제 잘하면 75점 정도 이 정도면 너끈히 우리 이제 합격자 점수에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간에 이제 제 카페에서 이제 하고 또 잘 봤다고 고맙다고 하고 간 사람도 있는데 또 말 없는 사람들 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시험 잘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고 여러분들 이제 아마도 앞으로도 교정학 개론은 비슷한 방향성 가지고 비율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형사정책, 교정학 10개 나오고 법령 비율도 아주 옛날에 막 70%, 80%까지 갔잖아.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딱 우리 이제 한 60% 요 정도로 이제 한정이 됐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요 정도 앞으로 등장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추세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형사정책도 막 법령 자세히 막 외우고 그런 게 필요한가 싶기도 한데 근데 또 몰라. 또 내년에 어떻게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대비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 또 다음에 또 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올해 23년 국가직 교정학개론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